신라의 원효는 661년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을 가다 당항성에 이르러 어느 무덤 앞에서 잠을 잤다. 자다가 갈증을 심하게 느껴 깜깜한 동굴 속에서 주변을 더듬다가 물을 발견했고 그 물을 아주 달콤하게 마시고 갈증을 풀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지난밤에 자기가 먹은 물은 해골바가지에 고여있던 물이었다. 우웩. 구역질을 하면서 원효는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에 달렸음을 깨달았다. 원효는 그 길로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왔다. 이 이야기가 불교의 일체유심조의 한 예이다. 행복도 마찬가지이다. 마음 먹기 나름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 열풍을 불러일으킨 긍정심리학자 탈벤 샤하르는 그의 저서 해피어에서 말하기를 긍정심리학의 많은 중심사상들이 고대 아시아 철학과 심리학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등 아시아인들에게는 행복하기 새로울 것이 없다고 하였다. 탈벤 샤하르는 서구의 심리학은 이제 겨우 마음과 몸의 연관관계를 발견하는 또는 재발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접촉을 통한 치유와 깨어있는 명상 수행은 서양이 동양을 따라가는 두 가지 예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행복은 정답이 없다고 한다. 절대적인 정답은 없지만 주관적인 정답은 있다. 본인의 정답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드냐가 중요하다. 더 나아가 행복 자체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다. 행복을 찾지 말고 행복을 만들어라 고도한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까지는 아닐지라도 행복은 작은 것부터 만족하는 것이다. 행복한 생활의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에 몰입하는 열정을 갖고 꿈과 이상을 갖는 삶이다. 또한 꿈을 잃지 않으면서도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물질주의적 사고이다. 특히 한국인은 행복을 물질적 풍요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질적 풍요이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돈 같은 외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가 소소한 일상 속에 숨겨진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신문화보다는 물질 문명에 치우쳐 있는 것을 역전시켜야 행복해질 수 있다.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부등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인생과 행복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기부와 봉사가 행복의 종착역이다. 왜 내 돈과 시간을 남에게 쓰는가 하겠지만 그것은 그 돈보다 더 큰 행복감과 만족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기부와 봉사란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행복한 정치라는 구호도 나오고 있다. 정치란 함께 사는 기술이나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되듯이 원래 공익적이고 긍정적인데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가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행복한 정치를 위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공익을 위한 정치인, 법과 제도, 그리고 정치 문화이다. 이 중 한 가지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철학적 전통을 가진 행복학은 긍정심리학으로 시작하여 소위 문사철 등 인문학의 열풍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 경영학에서도 일찍이 행복경영이 기업 강연의 좋은 주제가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행복, 행복한 통일 등이 나왔고 지방자치단체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체 복원을 통한 통합형 도시재생 사업이다. 행복은 개인의 문제이며 사회 문제들과 별개로 각자가 스스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지만 행복은 또한 사회적인 것들과도 맞물려 있어 정치적 억압 등의 조건들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하다. 달라이라마와 하워드 커틀러는 그들의 공저, 당신은 행복한가에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위와 같은 이분법적인 구분을 깨려고 한다. 행복은 개인과 사회 양쪽 모두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우선 긍정 마인드로 시작한다. 그러나 긍정 심리학을 넘어 종교를 포함한 철학의 단계, 삶과 죽음, 그리고 영혼의 의미를 아는 단계로 나아가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필자는 자주 영화를 가지고 행복을 설명한다.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지붕 위에 바이올린을 가지고 행복을 이야기해 보겠다. 우크라이나가 배경이었던 이 영화에서도 러시아의 침공이 있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미국에서 제작된 노만 주이슨 감독의 뮤지컬로 만들어진 가족 영화이다. 박해받는 유태인 마을의 이야기다. 세대 간의 갈등과 가족 간의 사랑이 주요 내용이다. 매우 특수한 경험일 수 있는 이야기가 근 50여 년 동안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하이만 투폴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노만 주이슨이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영화뿐 아니라 뮤지컬로도 1964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1976년, 1981년, 1990년, 2004년 무려 4차례나 브로드웨이에서 리바이벌 되었다. 특히 영화에서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이 직접 연주한다. 영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905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방의 작은 유태인 부락 아나테브카에서 우유가공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테비에는 가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신앙심이 깊은 남자다. 그는 수다스런 아내 고르데와 5명의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러던 중 장녀가 아버지와 상의도 없이 양복점 직공을 사랑한다며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 전통을 존중하는 테비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딸아이의 의지를 꺾을 수 없는 처지라 결혼을 승낙하고 만다. 테비에와 고르데가 그렇게 만나 가정을 꾸렸듯이 5 딸들도 당연히 마을의 중매쟁이가 정해주는 신랑감을 받아들이길 바랬다.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주제는 행복과 전통이다. 트레디션을 외치는 노래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다. 결국 장녀의 결혼식이 열리는 식장으로 러시아 경관이 들이닥쳐 식장은 수라장이 되고 만다. 러시아 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장녀의 결혼을 마쳤더니 이번에는 둘째 딸이 가난한 청년과 결혼을 하겠다고, 또 셋째까지 러시아 청년과 사랑에 빠져서는 몰래 도망쳐버린다. 그러는 와중에 러시아의 정국은 악화되고 그 여파는 아나테브카 마을에도 밀어닥친다. 유태인 퇴거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결국 테비에를 비롯한 유태인들은 정든 땅을 버리고 미국에서의 재회를 약속하며 마을을 떠나는 것으로 영화는 끝난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매번 자녀들의 뜻을 따르는 테비에는 똑똑하진 않지만 현명한 아버지상을 보여준다.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딸들의 행복이라는 테비에의 결정에 이 세상의 모든 아들, 딸들은 큰 감동을 받는다.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혁명이 아닌 사랑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통이 새로운 전통으로 변하는 과정을 그려내며 감동을 준다.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에게 강추한다.